정치에 있어서 왜곡된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의 불의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네.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지휘관의 부재거든요. 지휘관. 예. 그러니까 헤드쿼터가 없다. 저는 지휘관이 꼭 최일선 최고 지휘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대한민국에 60만 가까운 병력이 잘 유지되려고 하면은 위관급 장교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영관급 장교도 그다음에 장관급 장교도 자기 역할을 해야지만 이 군대가 조직을 갖추고 가는 거고 그렇죠. 때로는 부사관 역할도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 놓고 비교하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위관급 장교가 있을까요? 영관급 장교가 있을까요? 다 별단 장교들만 있는 건가요? 별을 달고 싶어하는 호소인들과 그리고 그들이 별을 달 능력이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은 나머지는 다 그냥 그 추종자들일 뿐이죠. 중간에서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위관급이라고 하면 제 느낌으로는 한 초선 의원 정도, 네. 당협위원장 정도 레벨일 텐데 이들이 각각 독립된 단위를 지휘할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중대장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그 역량 있는 이 지휘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는 그 허리를 받쳐줄 만한 그 역량 있는 정치인이 부재하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굳이 비유하자면요. 네. 예전에 보면은 최고의 어떤 덕목과 가치 그리고 지휘 방침만 있고 명령 하달 체계가 제대로 안 된 군대가 어디였냐면 옛날에 2차전 태평양전쟁 때 일본 군대거든요. 양비론이라는 것에 되게 익숙해요, 대한민국은. 네. 그래가지고 뭔가 길어지면은 야 너도 나쁜 놈, 나도 나쁜 놈 이런 거 하자고 하는 건데 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시간별로 지켜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3월 대선 승리, 네. 그다음에 6월 2일 지방선거 승리, 네. 여기까지가 국민의힘의 최전성기였죠. 정당 지지율은 50%를 상회하고 그럼 최정점에서 내려오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려오게 된 발단의 계기가 어디부터 있냐를 살펴보면 돼요. 네,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6월 초에 우크라이나 간 사이부터 공격이 시작되었죠. 네. 제가 반응하는 지점들은 네. 도저히 반응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지점을 반응합니다. 아까 제가 예시로 든 두 가지. 제가 우크라이나를 가기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 이건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사실을 곡해해가지고 공격의 소재로 삼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와서 그 사안을 저한테 다시 반추해보라 그러면은 아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의도적으로 저를 먹이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정진석 부의장과 짜고 했겠구나가 제 지금 인식이에요. 추론이죠, 추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 제가 그 틀을 해석하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석하자고 하면 그 당시에 지금과 같은 여러 보충할 수 있는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자면은 네. 저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중진이 이간질하러 들어온 겁니다. 그건 묵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 간에 없었던 대화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받아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는 당신이 감내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표현은 굉장히 그거는 뭐라 될까요? 그 상황에 맞춰놓고 보면은 네. 엄청난 정치적 내상을 맞아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점수를 내기 위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출마하는 사람 같으면요. 보수정당 후보로 공천받잖아요. 딱 선거 운동기간 14일 시작하는데 딱 1일차에 가보면은 5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5골을 넣어야 내가 어느 골 먹는지는 별개로 최소 5골 이상을 넣어야 승리의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대구나 아니면 호남 지역에 선거 뛰는 사람들은요. 공천 받는 수가 10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내가 몇 골 넣는지는 전혀 상관없고 10골 안 먹으면 이기는 겁니다. 이 수세적 전략과 공세적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후년 총선에서 상계동 당선되는 거였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항상 망각하면 안 되는 건요. 이준석이 상계동에서 당선될 수 있을 정도의 선거라는 건 상계동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된 거는 18제 총선밖에 없어요. 보수가 180석 할 때. 그때 심지어 홍정욱 의원과 노회찬 후보라는 막강한 후보가 붙고 거기에 민주당 후보 한 명 붙어 3파전 돼서 붙은 거예요. 네.
그 정도 돼야지 당선되는 곳이 상계동이에요. 그럼 이준석이 개인적으로 상계동에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당을 바꿔나가겠다 또는 거기에서 의사 판단을 한다는 거는 이준석이 잘하는 판단일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이준석은 최소한 180석 정도 이기는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가박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당선될 가능성이 생겨요. 그게 상계동 선거입니다. 근데 반대로 영남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영남의 65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한 100석 밑으로 내려가도 당선되는 곳이에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금배지는 지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석 밑으로 내려가도 당선되는 곳에서 정치하는 사람과 180석을 넘겨야지만 당선되는 사람의 정치 철학은 완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맞춰서 가는 거고요. 네. 직접 만나보시니까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좀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위축돼 있어요. 위축돼 있다. 네. 그래도 걸음걸이는 되게 당당하시던데. 그러니까 위축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과 성과를 내는 사람 그리고 이런 게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대통령 원래 보통 사람은 선거를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네. 저도 3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나가면서 각자 굉장히 다른 유형의 선거를 치렀어요. 네. 처음에는 대선 후보급이었던 안철수라는 사람과 붙어보고 네. 두 번째로는 바른미래당이라는 3당에서 한번 선거를 뛰어보고 기호 네. 3번으로 네. 마지막에는 진짜 보수가 영끌해가지고 통합한 다음에 미래통합당이라는 곳에서 한번 붙어보고 계속 득표율은 오르는 추세였지만은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기괴한 선거를 치렀어요.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은 사람이 계속 내려앉아가지고 겨우 이긴 케이스.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이 가졌을 때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선거였을 겁니다. 시작은 기대가 굉장히 컸지만 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졌고 간신히 이겼다. 그렇죠. 나락도 한번 찍어보고 이재명 후보한테 한 10%씩 뒤지는 상황도 겪어보고 네. 중간에 그러다 다시 한번 또 올라가보고 네. 그리고 내가 살면서 2030과 교류도 안 해봤는데 이 사람들 왜 나 찍은 건지 이해할 수 없는 표도 몇 개 받아본 거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해석하기 어려운 선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봤지만 저한테 해석하라면 쉽지 않은 선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유일한 선거 경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이런 거잖아요. 내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잘했던 건 더 잘하려고 그러고 못했던 건 줄이려고 그러고 근데 유일한 선거 경험이 내려앉다가 덜 내려앉아서 이긴 선거예요. 그러면 과연 뭐 때문에 내려앉았는지라 제대로 파악될지를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뭘 하니까 좋아하더라가 아직까지 별로 없어요. 대통령은.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대척점에 서 있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네. 이준석의 2차 가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져서 어려운 선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어떤 데이터도 뒷받침하지 않는 그들의 세계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윤핵관들이 저 들이받겠다고 계속 하던 중엔 지지율이 내려갔고 제가 다시 손을 들어준 다음에 지지율 올라가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핵관들이 아무 근거 데이터 없이 이제 반박한답시고 하는 얘기고 그걸 몰라요 아직까지. 정치적 메시지라는 거는 사람과 아이디어 또는 메시지가 결합돼서 나간다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20대 표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계기에 대해 가지고 네. 누군가 해석을 해줄 거예요 옆에서. 자 이준석이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 또는 최근에 그 체리따봉 문자에서 이름 나왔던 강기훈이라는 애가 뭐 이런 걸 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다 할 거예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은 이런 걸 거예요. 야 이준석이 그거 한 것도 있는데 강기훈이도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고 메시지적으로는 똑같은 얘기 했고 그러면 이준석이 없이 강기훈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정치를 모르는 거죠 그거는. 야 이준석이 없이 그냥 장해찬이가 똑같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모르는 거죠 그거를. 대체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있고 없고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선 때 한 줄 공약이라고 했던 거 그거 저는 그런 거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럼 대통령이 어디서 듣고 했겠죠. 근데 대중은 이준석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물론 그때는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죠. 예.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대통령은 야 그러면 한 줄 공약 내라고 했던 놈이 더 대단한 놈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궁극의 이 판을 짜는 대체자들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키워가지고 여기 앉히면 돼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한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잘못한 판단은 뭐냐면은 네. 한동훈과 이준석의 지지층은 완전 달라요. 그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거는. 네. 세대의 지지가 다른 거예요? 아니면 남녀의 지지가 다른 건가요? 그 그러니까 월간 조사로 네. 유일하게 차기 지도자 지지율 조사하는 곳이 이제 리서치뷰거든요. 네. 그 조사를 인용해 보면은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층은 종편 보는 주부층이에요. 네. 이준석을 좋아하는 층은 2030 인터넷 커뮤니티 하는 세대예요. SNS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그런 층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보완제로 삼는다 그러면 서로 이해가는데 대체제로 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